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실제로 코로나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와닿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인류한테는 익숙해져 있는 질병이죠, 사실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1913년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세계대전 중에 제일 많이 죽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때 한 1,5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폭탄 포함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끝나갈 무렵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유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끝나갈 무렵에 1918년도 돌아가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3배 이상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어느 정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죽고 또 방역도 하고 또 추적 관찰도 하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막아내는 거지. 우리는 계속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제 임진왜란에 나와 있는 난종일기를 보더라도 그 이순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게 한 12일 정도를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읽고 실제로 외적을 통해서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이 1992년도에 전쟁이 났다면 1994년도 즈음해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적하고 수군들이 특히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고 포를 통해서 이렇게 외적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얼마 안 죽었습니다. 한 150명 죽었다면 그거의 한 13배 정도가 이런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자기 부하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했듯이 옛날에는 전염병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런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실록을 많이 뒤져봤는데 조선시대 실록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분들이 총 27명이거든요. 총 27명이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태정, 태세, 문, 단, 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박시백 화백이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이 뒤에 숨어있는 정종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태종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단종, 그 다음 이 왕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영조죠, 영조.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조 임금이 간헐적 단식의 창시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단 조절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아신지 아시죠? 82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옛날 그 시대도 장수를 할 수 없었듯이 자연의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식이입니다. 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종기로 돌아가셨던 분이 5분이 됩니다. 종기 알잖아요. 우리 요즘 종기로 돌아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주변에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군의관 때 그 병사들이 흔히 이제 봉화지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다리가 퉁퉁 붓거나 이렇게 봉화지겸이 생기고요. 요즘도 간혹 애들 중에서 게임한다고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이제 종기 나오고 이러거든요. 여하튼 옛날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다 종기가 생겼다가 그게 한 달 사이에 거의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50% 이상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종기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종기라는 것은 종기뿐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그게 혈액 내에 존재하다가 그 혈액 바깥으로 이제 다 나가게 된다. 나가게 되다가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뇌부터 시작해서 폐, 간, 신장, 심장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분이 정조입니다. 정확하게 1800년도 이맘때는 아니고 이게 이제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8월 18일 날 돌아가셨는데 딱 실록을 보면 딱 한 달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1800년도라 치면 조선시대가 이제 막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이제 엄청나게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민심도 안 좋아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 시점에 영조 임금이 들어서면서 조금 나라를 이렇게 세웠고 이어받아서 손자인 정조 임금이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찰나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 임금이 단순한 종기로 돌아가시니까 이어지는 그 밑에 그 세자였죠. 순종? 네. 임금이 이제 들었으니까 어리니까 외척들이 이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대로 나라가 안 서니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딱 18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도 이 시점이고요. 이게 한나라의 임금이 아주 중요했는데 종기 하나로 이렇게 구군이 이렇게 몰락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여하튼 이것도 종기였습니다. 이 보시면 이 실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세종실록을 딱 치면 원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자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음력으로 6월 25일 날 밤 사이에 잠깐 동안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그래서 종기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함으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이제 의도 부르고 뭐 또 신하들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겠죠. 불과 딱 이틀 사이에 보시면 여기 주무시는 듯 정신이 몽롱한 증상,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상태까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있다가. 그래서 거기에 딱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음력으로 6월 초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종기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임금님한테 좋은 뭐 한약대 트레이닝하고 또 뭐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칼로 째고 고름 빼내고 필요하면 이제 항생제 주고 그렇게 치료할 건데 옛날에는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은 그런 종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과가 발달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기 시작했던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항생제가 발달하면서 죽이는 치료가 시작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 파스테르의 세균술로 기울었습니다. 이 두 분이 거의 동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이 두 분이 배상이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파스테르는 질병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이제 온다. 그래서 그걸 처치해야 된다 했지만 배상은 세균 자체뿐만 아니고 자기 신체 내부의 환경이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발달했습니다. 왜냐? 이 오른쪽 게 사실은 돈이 되니까 뭔가를 개발해내고 죽이고 또 그걸 하는 게 돈인데 물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인데 왼쪽 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왼쪽 게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이라고 지칭되는 거죠. 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세종대왕 임금이 이런 얼굴이실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른쪽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군이니까 성군처럼 생겨야 되니까 항상 왼쪽 그림으로 항상 생각하는데 오른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 대식가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운동 안 했습니다. 책벌레라서 거의 책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도 책을 들고 있길래
태종이 이제 책도 빼앗았더니 마지막 남은 한 권이 자기 방에 있는 걸 그걸 붙들고 계속 책을 읽었다 할 정도로 정말 책벌레였습니다. 책벌레인데 운동 안 하고 대식 가고 많이 드시니까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생기셨던 거죠. 초반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54세 돌아가실 무렵에는 제 생각에는 홀쭉하게 살이 빠져서 당뇨 합병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이분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등에 이제 부종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온양온천에 좀 다니셨습니다. 이제 온천이 좀 좋으니까 다니셨는데 사실은 세종대왕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 때문에 신하들 다 끌고 온양온천까지 가니까 좀 미안한 그런 감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소갈증이라고 칭해지는 이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을 또 알았던 거. 근데 임지를 알았다. 우리는 성군인데 어떻게 성병? 처음에는 저도 이게 성병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 세종대왕도 후궁들이 많아서 자손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임질이라는 것은 성병이라기보다도 이 기록들을 보면 요로 결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요로 결석에 준하는 통증으로 쫙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로 결석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강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왼쪽 눈에 안막을 가리고 있었고 오른쪽 눈도 이내 어두워져서 한 걸음 사이에도 사람이 있는 것만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무. 네, 강무가 뭐냐면은 임금이 이제 신하들 데리고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딱 데리고 이제 사슴모리를 쫙 갑니다. 말을 타고. 그럼 신하들이 사슴모를 쫙 몰아주면 이제 왕이 화살을 당겨서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그 사슴을 죽이는 작업인데 사실은 태조라든지 이렇게 말타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이 운동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무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강무하기 싫어한 거예요. 나 강무하기, 운동하기 싫어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강무랑 전혀 상관없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불과 5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노안이라기는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을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거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는 이 세종대왕이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네. 물론 아들이 문종이 많이 도와드렸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세종대왕의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아들이 문종이 몇 살 때 죽었느냐 하면은 39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인 단종이 불과 14살 때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이 딱 보고, 삼촌이 세조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니까 쟤 해결하면 내가 이제 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쫓아내고 이제 왕이 됐죠. 물론 세조는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업적들도 많았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많았던 임금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세조 임금인데, 예, 그런 일들이 또 종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록에도 나와 있고, 그러고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먹었을까? 과연 몇 끼를 먹었을까? 혹시 몇 끼 정도 드셨을 것 같습니까? 네. 6끼를 드셨습니다. 6끼를 드셨는데, 하루에 2끼를 거의 꽉 차서 이제 드셨거든요. 그래서 조석이라 그러잖아요. 조석. 조반과 석반. 물론 6끼 드셨는데, 조반과 석반. 네. 이렇게 드시니까 사실 간헐적 단식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죠?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수라상이 올라오는 게 하루 두 끼를 계속 내가 식사하는 것만 좋아했다면 거의 뷔페 음식을 하루에 2번씩 드신 거예요. 네, 엄청나게 드신 겁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늘 뷔페 음식을 하루에 2번씩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뇨병 기력이 딸릴 때도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또 많이 드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죠. 네. 그럼 이제 요즘 사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또 실제로 우리가 먹는 요즘 우리 새끼 먹잖아요. 그죠? 그럼 최근에 새끼 먹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아시죠? 산업화되면서 그렇습니다. 산업화되면서.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공장에서 식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은 몇 끼를 드셨냐면 2끼 먹었습니다. 그러면 농사일 할 때 가끔씩 힘이 드니까 3참 정도가 이제 배달됐습니다. 네. 물론 그때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참이 배달되면서 이제 해결한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밤중에도 배달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옛날 사람처럼 농사일도 안 하면서 이제 배달 민족을 배달시켜서 먹는 거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배달 민족이 사실은 갑질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도 됐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주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실제로 사진이거든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거의 비슷하죠. 이분이 영조입니다. 영조인데 이분은 1694년부터 1776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보다도 거의 넘어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치면 엄청나게 사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실록에도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 입에 맞으면 족한 것이다 하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당신 잔칫날에 뭔가를 벌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막았습니다. 진수성찬 차리지 마라. 신하들한테. 내 왜 쓸데없이 내 그 회감년이나 뭐 할 때 그렇게 잔치 벌일 때 하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대목입니다. 절음식. 저게 이제 간단식이라고 저는 칭해지거든요. 절 음식을 해라. 사찰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예. 절제해서 먹어라. 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아들인 사도세자가 이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비만한 음식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는 대목도 나오고 또 학문으로 치면 학문에 대한 욕심을 내도 되는데 네 음식에 대한 욕심을 좀 내지 마라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었던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볼게요. 그런 27분의 임금들이 만약에 감염병이 다 해결됐다 치면 이분들도 제 생각에는 우리들처럼 만성질환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로 나이가 들면서 암도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심장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만성질환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통계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는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올해 9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인데 보시면 부동의 암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체 사망 원인에?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30%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암으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2등이 옛날에는 혈관 질환이었는데, 뇌혈관 질환인데 이게 심장 질환으로 바뀐 지가 한 3, 4년이 되는데 심장 질환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뇌질환이 한 8%로서 이제 3등을 달렸는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폐렴으로. 폐렴은 주로 누가 걸립니까? 노인들이 걸립니다. 노인들이. 침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노인들도 많이 걸리고. 아마 올해 메르스 영향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폐렴이 3등으로 했고, 혈관 질환, 뇌혈관은 막히든지 터지든지 그거고요. 5등이 자살입니다. 6등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간염이 많으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이 많으니까 그런 간질환들, 간경화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뭐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 30%는 암으로 죽고 혈관 질환으로서는 한 20% 정도구나. 심장 질환 10%, 뇌혈관 한 8% 정도, 한 20%구나. 물론 당뇨병도 혈관하고 관계되니까 합치면 거의 20%가 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딱 두 가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 치면, 우리가 조절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들려면 결국은 암이랑 혈관 질환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살펴보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딱 묻습니다. 왜 이런 암 같은 게 많이 생깁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 내력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혈압까지도 우리 집에 혈압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 조상 탓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는 사실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암을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유전적인 요인을 한 5 내지 10% 정도 잡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많아지는 대장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밖에 안 됩니다. 예. 유전적인 요인은 실제 말하면 조상 탓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조상 탓할 거 없고 결국은 내 탓입니다. 내 탓. 자기가 먹는 음식이 30 내지 35%, 그리고 담배가 25 내지 30%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고 제대로만 먹어주면 50%는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만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곁들여서 운동을 좀 해서 또 비만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술도 적당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환경오염 물질들이 덜한, 이 기타가 환경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덜한 것들을 드시게 되면, 또 그걸 접하게 되면 훨씬 질병의 발생 확률을 낮춰줄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대장암은 무려 시기가 70%입니다. 대장암은 절대적으로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유방암도 한 50%, 그리고 전립선암도 한 75%니까 이 세 가지 암이 주로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생활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 핵심이죠, 그죠? 네. 실제로 이제 담배를 보면 꽤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위에 있는 술은 생각보다 적은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핵심이, 나중에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탄수화물이거든요. 당질. 당질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로 치면 이왕에 술이 좀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좋은 술을 좀 덜한, 당질이 좀 덜한 것들을 드시고 싶다면 어떤 걸 드시면 됩니까? 그렇죠, 위스키. 소주로 치면 안동 소주나 또는 화요,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그 참이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이 거의 없는 것들 드시면 되고, 또 포도주는 몸에 좋다고 포도주를 드립다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도 과일주니까 당이 있고 복분자에도 다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고를 때도 이왕이면 혈당이 조금 낮은 걸로 이렇게 고르시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 물질인데 아마 조병식 원장님이나 저나 의과대학 다닐 때 환경오염 물질 가지고 무슨 질병하고 연관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이게 실제로 논문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아주 10년 사이에 실제로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뭔지를 조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00만 원씩 드는데 그걸 몇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각각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질병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뚱뚱하지도 않는데도 당뇨병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이제 관찰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몸에 훨씬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오염 물질들은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물론 가습기 사건이 생기면서 가습기가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누구나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이런 만성 질환들은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제 그게 밝혀집니다. 물론 이제 발암 물질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하튼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계속 대두됩니다. 이제 팝스라고 칭해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나 또는 DDT 같은 것들 이런 거 팝스로 칭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결국 엄마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엄마가 이제 먹게 된 게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기한테 어떻게 보면 유전 아닌 유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안에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도 다 있습니다. 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지방에 찐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식이 조절, 운동 안 하고 이런 거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아버님이 제일 싫어했던 음식들이 이제 보리밥, 그 다음에 이제 죽 종류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싫어하시고 이 시대 때 그렇습니다. 이 5, 60년대 춘궁기를 거치면서 그때 보리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쌀은 안 나지. 그 시기에 먹을 건 없지 하니까 정말 배고픔을 이렇게 견뎌가면서 견뎌야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 시절이 있었고요. 그걸 해결한 거는 사실은 이제 쌀입니다, 쌀. 뭐 통일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옛날에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못 만들게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네. 그러다가 이제 쌀을 가지고 쌀 막걸리를 만든다면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우리들이 옛날에 먹었던 거는 졸업할 때 가족들이 외식하면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그죠? 네,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던 게 이제 전부입니다. 네. 저도 제가 외식한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서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에는 다 도시락을 집에서 싸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일하게 먹었던 외식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해서 실제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다이어트가 무려 한 26,000가지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거를 크게 대변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굶는 거, 저탄수화물, 그 다음 채식 기반 다이어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푸드인데 저는 굶는 걸 포함해서 이 방법은 제대로 단식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제가 일시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장에 등장해야 되는 신부가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강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요 현상이 오니까. 그래서 많이 권하지 않고 차라리 단식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단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왔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 그래서 여기에 관여되는 게 저탄수화물인데 저탄고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케토제닉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 방법은 의학 논문에 의하면 효과가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른 여타 다이어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저탄수화물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것들이 체중 감소를 더 많이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해본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밥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 종류 안 먹고 고기 종류만 먹는다든지 여하튼 단백질 종류를 먹고 지방 많이 먹고 하는 거. 이제 대표적인 게 방탄커피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장점은 딱 따오면 됩니다. 이 방법은 좋기는 한데 장점인 저탄수화물 드셔서 좋기는 한데 단점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고기랑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돼지고기 안에는 오메가3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그 소나 돼지들이 사료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사료 안에는 GMO 옥수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먹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달라졌고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게 와규라 그러니까 이게 마블이 많이 된 게 대부분 지방이거든요. 그러려면 개가 지방을 많이 만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랑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왜 살이 빠지느냐 하면은 인류가 한 250만 년 동안은 구석기 시대 살면서 주로 채집 생활해서 뭐 열매 좀 따먹고 채소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사냥을 한 거죠. 사냥을 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인류가 불과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에 이제 경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250분의 1, 250분의 249, 인류의 유전자는 250에 249로 해당되는 그 기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는 쪽쪽 저장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몸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내가 사냥감을 만날 줄 모르니까 먹는 즉시 우리 몸은 인슐린 같은 걸 분비해서 우리 몸을 축적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인류가 불과 50년 만에 정말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 끝나고 보리고개 넘기고 난 뒤 한 5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식생활 변화가 오면서 질병의 변화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채식 기반한 뭐 저탄을 하시든지 채식 기반한 케토제닉을 하든지를 권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암 환자들도 채식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채식을 기반한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가야 된다. 이제 조병식 원장님도 서양에서 무조건 하는 방식의 케토제닉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수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을 어느 정도는 좀 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일정 정도 케토제닉을 한다고 이제 그런 종류를 줬더니 환자들이 많이 튕겨져 나가는데 그럴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면 좋거든요. 네, 채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이제 슬기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탄수화물에 칭해지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밀가루보다는 쌀 중에서도 가능한 한 현미 정도를 이용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네, 그래서 채식 기반한 다이어트를 권하는 편이고 이걸 연구하신 분 중에 유명한 사람 닐 버나드라는 사람인데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권하는 방식의 당뇨병 시기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원하는 방식보다도 혈당이 이 당화 혈색소거든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로패시라 그래서 조금 안 맞긴 한데 여하튼 채식 기반한 식사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지방의 누명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방은 죄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지방은 분명하게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으로 딱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탄수화물보다도 지방의 양을 더 늘려서 에너지로 더 많이 넣게 되면 결국 내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는 줄이고 지방을 드실 때 건강한 지방을 좀 드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는 이제 제 기록입니다. 제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2011년도에 이거를 경험하게 됐는데 2010년도에 이제 건강검진의 기록에 보면 이제 몸무게가 한 69 정도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허리둘레가 한 78 정도 나갔었고, 콜레스테롤 210에 좋은 콜레스테롤 48, 중성지방 111, 나쁜 콜레스테롤 140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그 디톡스 포함한 그런 식사를 통해서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쟀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몸무게 한 7kg 빠지고 허리둘레가 한 3cm 정도 줄어들고. 이 방법을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캠프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에도 나와서 소개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거 이어집니다. 네, 이어지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KBS PD가 찾아와서 뭘 좀 하자 그러길래 저거 좀 가능하겠나.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3주였고, 물론 제가 이제 3주 만에 7kg 뺀 건 아니지만, 보통 한 3주 하면 한 3, 4kg는 빠지거든요. 저게 사람들한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21일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서도 세포가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서는 21일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21일 동안은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권해드리는 식사 방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2011년도에도 한번 소개됐고 2013년도에도 한번 소개됐습니다. 이제 한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칭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한식을 말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게 건강한 한식일까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헐적 단식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시간은 나와요. 언제 먹을 건지는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 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꽤 많은데, 무엇을 빠졌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이해하면 음식까지 가려가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정말 획기적인 이제 몸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집에 몸무게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무게뿐만 아니고 체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만 가더라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필요하면 아주 쉽게 측정하는 기계들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측정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뭐 몇십만 원 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체지방을 포함해서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혈압기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한 5, 6만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검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이 잘 돼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을 하면 내가 혈당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혈압까지 다 재주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다 재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서 간 기능 중에 감마 GTP라고 있거든요. 그 감마 GTP를 간 기능은 GOT, GPT만 아시는데 감마 GTP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아, 내가 감마 GTP가 지금 50, 60이 된다. 그거는
내 몸 안에 독소가 많다는 겁니다. 아, 난 감마 GDP가 한 10 얼마밖에 안 된다. 아, 그건 감마 GDP가 적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독소가 적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몸 안에 들어온 독소 물질들을 얘가 해독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니까 내 몸 안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거를 밝혀낸 사람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이덕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은 같은 나이, 예를 들면 21살 되는 사람들의 감마 GDP를 1991년도에 측정했을 때하고 또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또 똑같은 21살. 물론 이제 그때는 작년에 쟀던 21살은 22살이 됐을 거잖아요. 그 사람 말고 새롭게 또 그 다음에 21살 된 사람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부작 오르는 거예요. 예. 사부작 오르는 걸 보고는 우리 몸 안에 독소 물질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다가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독소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자기 그 건강검진의 그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좀 높다는 걸 조절하셔야 됩니다. 물론 술을 많이 드신 분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이 수치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네. 몸무게를 재는데 체지방 성분이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여자들이 다 똑같은 68kg입니다. 네. 68kg인데 이 사람은 뚱뚱해서 안 좋고 이 사람은 건강하게 보인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마른형 비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근육질이 많아서 단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체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25% 이상의 체지방률이 있으면 비만하다 그러고 여자들은 30% 이상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으면 비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량을 측정하시면 되고 그와 함께 내가 얼마나 근육을 잘 발달시켜 있는지 근육량을 다 측정해 주는 게 체성분 분석입니다. 흔히 이제 인바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걸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옵니다. 아주 분석 잘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 3고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은 거를 고혈압, 혈당이 높은 것을 고혈당 또는 당뇨병,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칭하는데 이게 세 가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독소 성분인 감마 GDP, 요 네 가지만 자기가 딱 측정해서 이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은 이하이면 제가 권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정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쉽게 식이 조절만 하더라도 내 혈당 좋아져서 내 혈압 내려가서 콜레스테롤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그 암 환자분인데 이제 당이 한 8.0 이상 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을 조절하는 게 암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당뇨병 약 중에 메포민이라는 약은 항암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때도 이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메포민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분은 자기의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식이 조절하니까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5.4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냥 그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당연히 약을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활습관을 교정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처방을 하는데 결국은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죠. 당뇨병 식이라 해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권하는 방법으로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근데 오늘 제가 권해드리는 이 방법을 쓰면 훨씬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을 좀 빼고 싶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체중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들이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권하느냐 하면은 오늘 가르쳐 주는 방법을 일단 3주간 실천을 하시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를 제가 권하는 3주간 실천했던 방법을 좀 반복해서 하시라.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24일은 4주로 치면 21일은 그냥 하더라도 한 1주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런 수치들이 한 100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때는 이제 한 2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는 것들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단 3주는 하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알고 계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루에 16대 8로 하시든 또는 5대 2로 일주일 중에 5일은 그냥 식사하고 이틀은 하루에 한 끼를 식사를 하시든 또는 제가 권하는 한 달 중에 22일은 그냥 드시고 일주일을 이런 식사를 하시든 그와 상관없이 자기한테 편한 방법 일주일에 2번을 할 때도 주말에 나는 이틀 2번 할래 나는 주중에 2번 할래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맞게끔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3주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게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걔네가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인슐린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게 인슐린이 부족해도 당뇨병이듯이 인슐린이 열쇠로서 작용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탄수화물을 저는 냉장고에 비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바로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즉 다시 말하면 글루코스 형태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도 남아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런 형태를 글리코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걸 주로 근육에 있는 글루코겐, 간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걸 냉장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남아돕니다. 우리가 너무 배달의 음식을 또 많이 먹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먹고 하면 그게 남아돌면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하면은 냉동실에다 보관해야 됩니다. 그 형태가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냉동실 좀 좁은 칸에 좀 보관하다가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지하에 있는 아주 큰 냉동실 거기는 무한정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을 조절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글리코겐도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은 이제 지방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지방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형태를 가야지 우리 몸은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을 빼면 첫 번째는 얼굴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배살이 빠지는데요. 얼굴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서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야, 니 어디 아프냐? 니 뭐 암이냐? 뭐 이상한 형태를 막 쳐다보면서 하면 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두려워서 좀 안 하게 되는데 요 고비를 넘기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채워 넣으면서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덜해지게 되고요. 특히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면 때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만 줄인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지방을 사용해서 하시면 살도 잘 빠지면서 얼굴도 때깔도 좋아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자기 체중을 인바디,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을 했을 때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종류의 이런 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거를 곳곳에 숨어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특히 그 슈가보이인 저하고 나이 같은 백종원 씨 때문에 사람들이 요리할 때 당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백종원 씨는 제가 올해인가 그 TV에 나와서 자기가 대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희열이 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외식 사업에 성공하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도 몇십억을 까먹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외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이 맛도 저 맛도 아닐 때는 장사가 안 된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맛은 항상 이 집에 갔더니 매운데 맛있더라. 이 집에 갔더니 약간 좀 짜긴 한데 맛있더라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맛으로 맛집은 소문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먹는 외식은 결국은 안 좋은 음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권하는 이런 식단을 하고 난 뒤에 3주 동안만 딱 하고 난 뒤에 외식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짜서 매워서 잘 못 먹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입맛이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스타트한 다음에 한 3주 정도를 이왕이면 좀 외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고 자기 몸을 돌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질 종류인데요. 당질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음료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 과자, 떡 종류 들 중에서 설탕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우유, 특히 딸기우유가 설탕우유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딸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딸기우유는 딸기 없습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맛만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발효유, 아이스크림 빙가류, 기타 면 종류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당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육식은 이미 가공육은 발암물질, 그러고 이제 소, 돼지, 양들은 암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맞는 이유가 옛날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키워져 있고 여기에 첨가물들도 들어가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동물 시체를 먹으면 결국은 안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깨끗한 어류라든지 이왕이면 가금류 종류를 좀 드세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소고기를 사더라도 무항생제 소고기를 사든지 좀 그런 종류를 좀 접해서 귀하게 적게 드시되 귀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실 때도 양념 고기보다는 생고기를 드세요. 생고기를 드시면서 차라리 소금 약간 후추를 간하면서 그냥 드세요. 양념은 거기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기는 한데 그게 결국은 살이 찌는 게 소고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당질 종류가 다 살을 찌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소고기를 드실 때도 그냥 고기를 드시면 되고요. 언제 드실 것까에 대한 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많이 연구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같은 양을 먹더라도 12시간에 먹느냐 24시간에 걸쳐서 먹느냐를 봤더니 12시간을 좁혀서 먹는 쥐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더라는 것은 동물 실험, 사람 실험 모든 실험들에서 다 증명이 돼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시간만 잘 지키더라도 좋아지더라. 근데 시간도 지키고 먹는 음식도 잘 지키시면 아주 좋아지더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거는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제가 그 몸신에 나가서 오토파지라는 주제로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오토파지가 뭐냐면은 그 2016년도 노벨 생리학상 받은 그 주제가 우리 몸은 뿐만 아니고 이 생명체는 비워져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워져 있을 때 그거를 재생하고 쓸데없는 것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참고 그리고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공복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 몸 안에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재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워두는 시간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17년도 주제입니다. 이거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생체 리듬에 맞게끔 생활하는 것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생활하고 해가 지면 서서히 하다가 완전히 해가 꺼지면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밤낮이 뒤바뀐 사람들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29살 된 여자 환자가 저한테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보니까 그 호텔에서 이제 카지노에 딜러했던 친구였습니다. 딜러를 할 때 식사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대충 때우고 편의점에서 먹었을 거고, 그리고 밤낮이 뒤바뀐 상태에서 이제 계속 생활한 거죠. 그게 우리 인체에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르고요. 저녁에 잘 때 분비되는 것들이 다 각각이 다 서카디안 리듬에 맞게끔 쫙 분비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스르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지 말고 생체 리듬에 맞게끔 살고 이왕이면 비워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배달의 음식은 없어져야 됩니다. 배달의 음식만 없어지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좀 이런 나라에서 그런 쪽에 이제 밤에 뭔가를 먹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만 좀 없어지면 훨씬 더 나아질 거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남자들 살 좀 빠지지 않았나 모르겠다. 네. 물론 집에서 또 이제 술을 풀면 모르겠지만 술자리를 많이 안 가지면서 꽤 많이 살도 빠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노벨 생리학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3주간 비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우게 되면 독소까지 같이 비우게 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소가 남겨져 있는 상태보다는 독소가 비워져 있는 상태가 더 낫다. 우리 몸에서 나무로 치면 제일 중요한 게 뿌리면 우리 몸은 이거를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결국은 자기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내 장 안으로 들어오는 식사를 조절해야 됩니다. 먹는 걸 조절해야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경험했던 거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험했고 총 8명이었습니다. 8명. 좀 나이대가 20대, 30대, 한 40대 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이제 벤처 회사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 47세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딱 3주 만에 체중이 이렇게 펴졌고 이게 체지방 킬로그램 아닙니다.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게 잘못 방송국에서 이제 편집했는데 3.5%의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8세였는데 아기 3명을 둔 주부였습니다. 비염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3.2%의 체지방 감소됐고 몸무게도 이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나 콧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고요. 3주 만에. 이제 제가 경험해 보면 밤 냄새를 못 맡던 사람이 이거를 3주 하는 과정에 한 1주 정도 지나니까 콧구멍이 이제 뚫리면서 알러지가 덜해지면서 자기가 압력솥에서 칙칙칙칙 할 때 밤 냄새가 나더라고요.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몸에 있는 염증이 좋아지더라고요. 3주만 딱 했는데도. 희한하게
입안이 깨끗해서 신기하더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이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다이옥신이라는 그게 낮아지더라고요. 3주 만에 혈액을 통해서 뽑아보니까 시기를 통해서도 이 수치가 낮아지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됐고요. 그거를 2013년도에 1부, 2부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몸에 독이 쌓인다는 주제로 한 번 더 강의를 그러니까 실험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12명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검진센터에 이분들이 와서 이제 사전 검사를 다 진행했었습니다. 예, 필요한 검사를 다 진행했었습니다. 유기산 검사까지 다 진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지방률은 다 빠집니다. 빠지고 근골격량도 거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체지방이 잘 빠졌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3주 동안 조금 더 근육량을 올리고 싶다? 근력 운동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감마 GTP라는 수치 아까 이야기했죠. 그 수치들도 이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표, 꼬표 음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먹어야 되는 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표 음식, 꼬표 음식으로 이렇게 줄을 쫙 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공표 음식, 꼬표 음식에서 줄 딱 해서 이렇게 딱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탄수화물 종류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이 기간에 탄수화물 허용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미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끼니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 정도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안 되는 건 밀가루 음식 안 됩니다. 그럼 통밀가루로 되냐? 안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밀가루 음식 안 됩니다. 네. 되는 음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현미를 포함해서 그런 구황 작물들은 가능하고, 오른쪽에 안 되는 것은 밀가루 음식 안 됩니다. 네. 밀가루 음식은 왜 안 되느냐 하면, 통밀도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제가 쭉 해보니까 글루텐 알러지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주 정도는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적인 시기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 중에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러지의 위험 생길 만한 음식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능의학에서는 제거식이요법이라는데, 제가 서양에서 나온 제거식이요법을 다 동양적으로 다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공표, 꼬표 중에서 탄수화물 종류는 밀가루는 안 된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추장에도 밀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순창 고추장에 밀가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뎅에 밀가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묵을 살 때도 뒤에 DB 보고 생선이 몇 %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고급 어묵일수록 생선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밀가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가능한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3주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주 정도를 독소가 있을 만한 음식을 그때 한 끼에 하나씩 정도를 추가하거든요. 그럴 때 밀가루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자기 몸이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든지 잠이 쏟아진다든지, 나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희한하게 잠이 쏟아져요. 그건 밀가루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러지라고 해서 무슨 피부에 뭐가 디비지거나 이런 게 알러지 아닙니다. 자기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을, 그건 부작용입니다. 네. 그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세계 남자 테니스 선수 중에 랭킹 1위 누군지 아시죠? 조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조코비치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꽤 오래된 선수입니다. 지금 아마 30대가 넘었을 건데요. 이 선수가 대표적으로 이 글루텐 알러지가 심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한날은 경기를 하다가 계속 쓰러지니까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제 글루텐 알러지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선수를 불러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해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선수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경기하다가 쓰러지는 적도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계 1위를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쓴 책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이기는 식단입니다. 이기는 식단.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이기는 식단.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 경험담을 다 일일이 써놨고 자기가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밀가루가 그만큼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 식단에서 탄수화물 중에서는 3주 동안은 밀가루를 제외시킨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제가 콩을 위주로 한 단백질 종류를 제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뭐 두부라든지 또는 뭐 콩 발효식품인 낫또라든지 또는 콩을 직접 갈아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 그 중국 사람들 아침 식사에 이 친구들 또우장이라 그래서 아침에 콩을 갈아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을 가보면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좀 설탕 종류를 안 넣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유 형태로 이렇게 이 친구들이 먹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거기에 당질이 들어가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좀 간편하게 이런 종류를 만들고 싶다면 그 기계가 야쿠르트 만드는 기계, 하여튼 죽도 만드는 기계 중에서 이렇게 콩을 딱 집어넣고 물만 딱 붓고 스위치만 딱 눌리면 얘가 발 끓어서 30분 만에 콩죽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제 경험상 중국에서 만든 기계가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게 매일 먹기 때문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차이 나더라고. 차이나가 차이 나더라고. 이것만큼은. 네. 그래서 아주 곱게 갈립니다. 제가 이제 한 끼 때우기를 이걸로 가지고 잘 때우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첫째. 그리고 만들기 쉽고 스위치만 한번 탁 누르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되는데 콩도 딱 재는 분량이 있어요. 그 양만 딱 넣고 씻어서 그리고 물을 한 1100 정도인가 그 눈치 있으면 그거 딱 붓고 스위치 한 번만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윙 돌면서 콩국수, 콩국물이 이렇게 쫙 돼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다가 물을 약간 더 섞으면 콩국물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국수만 딱 넣으면 콩국수가 되는 거죠. 네. 또는 제가 권하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는 연세 두유에서 무첨가 두유 나옵니다. 그게 검은 콩도 나오고 흰 콩도 나오거든요. 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180ml인가 그거 하나 닦아서 소면 하나 딱 해서 그거 딱 넣으면 콩국수 됩니다. 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네. 우리 흔히 산모 두유라든지 또는 이런 두유들은 대부분 다 달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얘는 걔네들보다 훨씬 칼로리가 낮습니다. 낮고 아무 맛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 취해지시고 두 번째 이제 단백질 종류는 어류는 가능한데 이 기간에 애써서 수원 중독을 일으킬 만큼 많이 해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를 구워 드신다든지 또는 하여튼 그런 종류를 좀 드시는 건 괜찮은데 횟집에 가서 배 터지게 회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간 3주 동안만큼은 내 몸 안에 그런 중금속들도 가능한 한 좀 적게 축적하자는 의미이지 회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식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금류를 허용합니다. 닭가슴살을 포함해서 오리를 건강하게 요리한 것들. 하지만 그 배달 음식을 통해서 시키지게 되는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오른쪽에 안 되는 단백질 종류는 제가 크게 아까 이야기했던 붉은 고기들, 소, 돼지, 양, 플러스 가공육들, 플러스 우유를 다 제외시킵니다. 네. 실제로 우유가 성인들한테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물론 이거를 집에서
그러니까 균을 넣고 야쿠르트 형태로 요거트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는 평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만큼은 유제품에 관계되는 것들 다 일단 끊어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끊고 우유 끊고 또 한 가지 더 끊을 게 있습니다. 계란을 일단 끊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일단 끊으랍니다. 제가 이 기간에 밀가루, 우유, 계란. 이거는 영원히 안 드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끝나고 3주 지나서는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두 번째로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기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기름과 친해지는데 오메가3 대용이라 치고 그냥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또는 두 스푼 또는 세 스푼도 괜찮습니다. 몇 끼니마다 한 스푼씩 드셔도 괜찮으니까 생들김으로 칭해지는 것들을 한 숟가락씩 하시면 굳이 애써서 오메가3를 안 드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건강한 기름을 접하시면 되고 또는 요리할 때 또는 뭐 드레싱으로 올리브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견과류 종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제 지방에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안 좋은 지방들 다 아시죠? 마가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것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버터 종류는 잘만 고르면 괜찮은 종목들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고 안 좋은 기름들 이런 것들을 아시니까 꽃표에 딱 포함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시는 것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채소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과일인데요. 첫 번째 채소는 제철에 나와 있는 모든 채소를 다 가능합니다. 말린 채소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간에 딱 한 가지 제외시킵니다. 뭐를 제외시키느냐 하면은 입맛을 싱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김치 종류를 특히 매운 김치를 좀 제외시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심심하게 담은 그런 김치는 가능하니까 그런 김치 종류는 드셔도 됩니다. 네. 뭐 백김치라든지 이런 종류는 드셔도 되는데 애써서 매운 김치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운 김치가 항상 짝 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입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김치가 해당되고요. 흰밥을 먹을 때도 김치가 도덕입니다. 그래서 매운 김치를 3주간만 좀 제외시켜서 내 입맛을 좀 원래대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철에 나와 있는 채소들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에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리하라 그러면 대부분 요리집에 가서 요리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거기다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런 고춧가루를 사용을 많이 안 한 채소 종류를 좀 많이 드세요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그냥 좀 심심하게 간장이랑 들기름이랑 정도를 사용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간편하게 발사믹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심심하게 간을 해서 거기다가 좀 소금 약간 섞어서 이렇게 간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종류 이야기했고 과일 종류는 다 가능한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좀 제외를 시키는데 첫 번째가 자몽은 간 해독에 방해가 되니까 이 기간에 자몽을 애써서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조림 과일들. 그건 어차피 다니까 그런 것들 제외시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과일들, 제철에 나와 있는 과일들은 다 가능하니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식품들입니다. 기호식품 중에 3주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경험상 술을 만약에 그냥 늘 함께 끼고 살았던 사람 중에 3주간 끊어본 적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때 당시도 해보니까, 아, 내가 정말 술을 옆에 달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3주간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술이고 여자분들 중에서 제가 끊으라는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커피입니다. 커피는 사실은 각종 다양한 그 파이토케미칼도 들어가 있어서 꽤 괜찮고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게 중독이 많더라고요. 중독이. 예.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좀 한번 끊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끊게 되면 커피가 특히 우리 몸에 탈수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게 되면 훨씬 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끊어보러 가면 그 커피 대용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카카오 가루 100%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그냥 카카오 가루 치면 그 단 거 말고 핫초코 말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격은 한 500g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 정도 하는데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비쌉니다. 그럼 이거를 큰 스푼으로 2스푼 정도를 자기 600ml 정도 되는 텀블러에다 넣고 흔들어서 음료수 대용으로 오전 중에 드시게 되면 몇 가지 유용한 점을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을 잘 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비에도 좋고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변도 잘 나오게끔 만들고 혈압에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친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차 종류는 가능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면 그냥 물을 하루에 이 기간만큼은 한 1.5 내지 2리터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량을 내가 제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를 측정하는 거는 자기 소변 색깔을 보면 됩니다. 아, 내 소변 색깔이 좀 노란데 물 안 드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좀 소변을 자주 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낮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표, 꽃표 음식이 있고 당연히 이 기간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배달 음식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공표, 꽃표 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쳤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동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해독 주스 드신 분 계세요? 해독 주스 만들어서 드셔보신 분. 해독 주스가 이제 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구나.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걸 쿠킹을 진행하면서 막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한살림에서도 쿠킹을 같이 만들어 보고 막 찢고 볶고 막 해보고 삶아도 보고 막 갈아서도 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여유는 없으니까 일단 해독 주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해독 주스에 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양배추 들어갑니다. 두 번째 토마토 들어가고 세 번째 당근 들어가고 네 번째 브로콜리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시중에서 지금 이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다섯 번째 연근도 집어넣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엉을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넣고 이게 해독 주스가 식사가 안 되잖아요. 저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단호박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는 이제 고구마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자는 잘 안 넣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가는 거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얘를 일단 썰어서 물을 넣고 삶습니다. 보통 1인분 정도 만든다 치면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치보고 해독 주스 양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물을 한 300에서 한 400 정도를 집어넣고 일단 10분 정도를 끓입니다. 물론 끓일 때 안 익는 것부터 먼저 썰어가면서 집어넣어가면서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안 익는 게 당근, 연근, 뭐 이런 종류들 또는 단호박 이런 것들이 잘 안 익잖아요. 그죠? 물론 단호박은 껍질때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한 10분 정도 끓였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면 식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과일 종류를 좀 좋아하시면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사과를 집어넣어도 되고 바나나를 집어넣어도 되고 브로콜리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집어넣고 거기다가 견과류 종류를 조금 띄워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갈 때 예를 들면 나는 그
연세 두유에서 나오는 무침과 두유를 집어넣고 갈래 이러면 이제 단백질도 보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끼 식사가 되면 됩니다. 갈은 양이 한 5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갈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맛에 대해서는 자기 입맛이 각자 다르니까 이건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외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한번 다 해보세요. 네. 저는 두부도 넣어보기도 하고 뭐 무도 넣어보기도 했는데 별 맛이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대충 이야기했던 이 맛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은 이제 유동식을 드신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에 1번 정도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표, 꽃표 음식에 준하는 음식을 주로 드시게 되면 3주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세포까지 청소하게 됩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은 공복을 지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쓸데없이 왜 선생님 갈아서 드시려고 하느냐고. 갈아서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아껴서 해독 쪽 모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채소를 먹기에는 갈아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는 그 녹즙을 좀 내서 좀 드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많게는 2리터 정도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채소를 가지고 녹즙을 한 것들은 다양한 방법의 암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불문율 같더라. 이게 채소를 많이 이용한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녹즙까지 같이 드시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독을 위해서는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12시간은 공복은 꼭 지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평소 드시던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드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소변과 대변인데요. 처음에 대변은 조금 한 이틀, 3일은 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채소량이 많아지면서 근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보시던 분은 이틀에 한 3번 정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과 대변이 그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주의점을 드리면 한 3일 정도는 약간 더 머리도 아프고 약간 더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좀 더 쏟아지기도 하고 한 3일 정도는 명현 현상처럼 좀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독소 성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오래 끄는 사람도 있고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요 기간만 딱 지나고 나면 아주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잠이 오면 자면 되고 머리 아픈 것도 좋아지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면서 이것 때문에 무슨 머리에 혈관이 터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암실함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평소에 해주던 것들 해줘도 되고 아니 나 3주 동안은 내가 운동 안 할래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근데 하시면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상은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추천드리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따로 뭐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니까. 그리고 수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잠도 또 잘 올 겁니다, 아마. 이거 하고 나면 이 기간에 불면증 없어지더라고. 아주 신기했습니다. 제가 체험담들을 많이 듣는데 체험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불면증 없어졌어요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커피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꽤 많이 경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일기 적기. 그래서 총 21일이 걸리고 이거를 한 7일 정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칸을 나눴는데 아까 있는 공표 꽃표 음식 12시간 공복 하루 3끼 그리고 21일 플러스 7일 걸리고 명상, 운동, 잠, 물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식초랑 이제 유산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화 기능의 첫 번째 도달하는 데가 위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딱 받아보면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을 많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는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를 이제 주의를 하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위가 저위산증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 헬리코균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세요. 특히 장상피화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궤양이 있을 때만 치료해 주기는 한데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내 돈을 들여서도 좋으니까 헬리코균을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헬리코균을 해결하고 나면 장상피화생이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고 저위산증을 해결을 같이 하게 되면 장상피화생이 해결되면서 위암의 발생 위험도를 굉장히 낮춰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암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데 헬리코균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 50% 이상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겔포스나 또는 그 위산 분비 억제제들을 장복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PPI. 예, PPI 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궤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안 좋고요. 궤양이 생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이제 처방받은 약물들, 통증약들 포함해서 감기약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약들을 장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암 환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이모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한 80 다 돼 가시는 그 이모도 계속 무릎 통증이 있었고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딸이 약 사니까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진통 소염제 종류를 장복을 하신 거예요. 식생활도 괜찮은데 왜 암이 걸렸지? 제가 알고 보면 그거는 그런 약들을 장복했기 때문에 그 약들이 대부분 위벽을 이렇게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그게 계속 자극이 되게 되면 결국 위암하고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이하이면 위는 반드시 식초랑 그런 것들을 다스려준다. 식초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연적인 뭐 감식초라든지 이런 종류를 밥숟가락으로 한 2-3스푼 정도 넣고 밥숟가락입니다. 거기다가 종이컵이라고 치면 물을 한 150cc 정도를 적재적소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귀찮은데 뭐. 그러고 하는 방법들 중에서 그 지프백에다가 할 분량을 착착착착착 넣어놓고 걔를 한 봉지 탁 꺼내서 삶고 딱 갈고 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야채 따로, 해놓은 물 끓인 거 따로, 네. 딱딱 그 먹을 분량만 알아서 이제 올려주니까 서로 그냥 알더라고요. 네네네. 물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네. 해주고 먹어도 네네네. 제일 뒤에 분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장 종류들이 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사용하실 때 믿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념 종류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데 제가 한국적 음식에서 딱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입맛이 맵고 짜게 되는 것들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한식은 다 가능하고 정말 다 좋은데 맵고 짜게 한 그 부분만 조금만 조정해서 건강하게 좀 가보면
그 깨와 소금을 합쳐져서 만든 게 이제 뭐 흔히 깨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깨하고 설탕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혹시나 제 이런 강의를 열심히 그래도 좀 잘 경청해 주셔서 깨달음이 이르셨다면 저는 더 이상 기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